새벽 2시 한창 업무에 몰두하고 있던 회사원 김대리는 문득 주변이 너무나도 적막하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는 새롭게 옮긴 대형 사옥이었고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건물 전체가 고요했다. 신입 시절부터 야근이 일상인 김대리는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문득 김대리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따라 회사가 이상하게 조용하네. 김대리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야근하는 날이면 꼭 한 번씩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 몇 시간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원래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며 여기저기 불빛을 비추는 경비원의 모습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계신 걸까? 김대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괜히 신경을 끄려고 애썼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른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얼마 전 이 건물로 이사 온 날 동료가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이 건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요? 이전 경비원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한밤중에 순찰 돌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그때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문일 거라고 여겼지만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그 말이 떠오르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대리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렸다. 밤의 사무실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복도, 끝이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헛소리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일어나려 했다. 그때 복도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대리는 어깨를 움츠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발소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고 마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마치 짐을 짊어지고 무겁게 걷는 듯한 소리였다. 곧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경비원의 모습이 보였다. 김대리는 순간 안심했다. 그래, 순찰 중이셨구나 생각하며 그에게 인사를 건넬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김대리의 앞을 지나칠 때에도 전혀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가 내뿜는 차가운 공기가 김대리의 피부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경비원에게서 나는 미세한 비릿한 냄새가 감돌았다. 마치 오래된 방에서 맡을 수 있는 곰팡이 냄새와도 비슷했다. 저 아저씨? 김대리는 그를 불렀지만 경비원은 대답 없이 그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정하게 보였으며 발걸음 소리도 규칙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천천히 사라져갔다. 김대리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일단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는 가방을 두고 경비원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사라진 곳은 사무실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이었고 그곳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복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대리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벽면에는 마치 오래된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손자국은 얼룩덜룩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김대리는 그것을 보고 몸을 떨었다. 이게 뭐지? 그때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서 경비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벽 쪽을 바라보며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딘가 갇힌 사람처럼 불안하고 어색했다. 김대리는 엘리베이터 안쪽을 응시하며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경비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김대리를 향해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고 텅 빈 눈동자였고 얼굴은 희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억울함과 원망이 뒤섞인 표정은 마치 어딘가에 갇혀 떠돌다 처음으로 사람을 마주친 듯한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김대리는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경비원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 나를 혼자 두었지? 그 목소리는 낮고 가늘며 마치 절망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김대리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저 눈을 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귓가에 경비원의 숨결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두고 갔나? 김대리는 손을 움켜쥐고 눈을 떠보았다. 그 순간 경비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 남은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려던 그때 아래층에서 다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발소리의 리듬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김대리는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곧 그 발소리는 계단 끝에서 멈췄고 그 끝에 다시 경비원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리를 응시하며 말을 걸었다. 여기서 왜 날 찾으려고 했나? 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서 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기괴했으며 마치 무언가에 얽매인 듯한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김대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경비원은 계단을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의 발소리는 김대리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박아넣는 것 같았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김대리는 마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고 김대리는 그 얼굴이 언젠가 자신이 아는 누군가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고 억울함이 뒤섞인 채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김대리는 마치 자신의 시선이 그 경비원의 눈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욱 그에게 이끌려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차가운 손이 김대리의 어깨에 닿았다. 김대리는 그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김대리는 숨을 멈추며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자신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서 숨결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너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영원히. 그 말에 김대리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때 그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얼마 후 김대리는 회사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깨어났다. 그가 혼자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청소부가 발견한 것이다. 동료들은 그가 과로로 잠깐 쓰러진 것일 거라며 위로했지만 김대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대리는 아무리 밝은 낮이라도 회사 복도를 홀로 걷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다. 문득문득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기이한 눈빛을 느끼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가끔은 그 귓가에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왜 날 두고 갔나? 그 목소리는 마치 그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언약처럼 김대리를 따라다녔다. 정민은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싶었다. 깊은 산속 사찰에서의 일주일간 템플스테이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던 것이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템플스테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도심에서 몇 시간을 운전해 산속 깊은 사찰로 향했다. 해가 지기 직전 마침내 사찰에 도착했다. 도착한 사찰은 오래된 역사와 세월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기와는 빛바래고 나무 기둥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낡은 목탁 소리와 흘러나오는 경건한 연불이 정민의 긴장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다. 주지 스님이 그를 맞이하며 사찰을 안내해 주었고 일정과 규칙을 설명한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부디 해가 지고 나면 사찰 뒤쪽의 숲에는 가지 말아주게. 그곳은 이미 떠나지 못한 한이 서린 장소라네. 정민은 스님의 말에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흥미로워했다. 오래된 절이라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나 보네.
그렇게 단순히 미신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늦은 밤 어둠이 내려앉은 사찰은 정막 속에서 깊은 정적을 품고 있었다. 정민은 온몸을 피로에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그는 산속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운 얇고 섬뜩한 소리였다. 마치 가까이서 들려오는 것처럼 또렷했고 정민은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어딘가 원망과 억울함이 묻어있는 듯했다.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이며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정민은 결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싹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는 편이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사찰 뒤편으로 향했다. 주위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은은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차가워졌고 나무들이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찰 뒤쪽의 작은 길을 따라 걷던 정민은 발밑에서 낙엽들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적막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저 앞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여인은 달빛 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마치 파란 빛을 띠고 있는 듯 푸르스름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인의 모습은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떼기도 어려웠다.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망자의 눈처럼 텅 빈 듯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왜 날 여기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정민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슬픔에 젖어 그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해요. 누구신지.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분노가 혼재된 표정으로 눈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흰 빛에 반사되어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버렸어요. 다신 볼 수 없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두고 가려 하는 거예요? 정민은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 매달린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앞에서 멈춰 서며 한없이 차가운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그 손은 살결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고 마치 얼음장 같았다. 가려 하신다면 가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마친 후 더욱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정민의 손을 쥐었다. 그 순간 정민은 기묘하게 마비된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혔다.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도망쳐도 내가 절대 놔주지 않을 거니까. 정민은 그제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더욱 강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기운이 그의 몸을 타고 퍼져갔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공포에 잠식되어 갔다. 어느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찰로 돌아왔고 그 길로 기절하듯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얼굴이 바로 앞에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의 꿈속에서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를 따라다녔다.
차가운 손길이 그의 손목을 잡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정민은 결국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작별을 고하려 했지만 스님은 그에게 말했다. 그 여인은 산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한이 풀리지 않아 떠돌고 있는 거지. 이 사찰은 그 영혼을 잠재우기 위해 세워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네. 정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사찰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그 여인의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다. 잠이 들 때마다 그녀는 꿈속에 나타나 정민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날 버리고 가려 하지 마요.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녀의 한 맺힌 목소리는 그를 끝없는 공포 속으로 빠뜨렸고 그는 영원히 그 한밤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깊은 가을밤, 젊은 여인 혜진은 어두운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지만 예상보다 늦어진 출발로 이미 한밤중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오직 차 전조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차를 몰며 어두운 길을 달리는 동안 혜진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 길 왜 이리 낯설고 으스스하지?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숲속에서부터 안개가 피어오르며 도로를 삼킬 듯 휘감고 있었다. 혜진은 창문을 닫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고자 속력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혜진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멈추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을 고르며 밖을 살펴보았다. 그 나무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막기 위해 놓은 듯한 위치에 있었다. 왜 하필 이런 데서 길이 막힌 거야? 차에서 내려 나무를 살펴보던 혜진은 도로에 낙엽이 깔려있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이 나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처럼. 게다가 어디선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도로 끝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커지며 혜진에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로 끝을 응시했다.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광대였다. 광대는 다가오며 천천히 혜진을 바라보았다. 기괴하게 웃는 입가와 무섭게 휘어진 눈썹, 새빨간 코와 얼굴에 두른 흉측한 분장이 혜진의 심장을 조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보며 혀를 쓱 내밀어 입술을 핥았다. 한 손에 피가 묻어있는 낡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혼자서 무섭지 않아? 광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혜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눈빛에 고정되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섰다. 혜진은 빠르게 차에 올라 문을 잠갔다. 하지만 광대는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차에 다가오며 창문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차 안까지 섬뜩하게 울렸다. 문 열어봐 조금만, 그래야 재미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비릿했다. 혜진은 겁에 질린 채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핸들을 잡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차를 뒤로 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차가 도로를 빠져나와 안도하는 순간 백미러에 비친 광대가 시야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뒤늦게 뒷자리에서 무언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앉아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혜진은 눈을 감고 이건 상상이야, 상상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압박했다.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돌린 혜진의 눈에 비친 것은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광대였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차갑고 비정했다. 혜진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차를 급히 세웠다. 차를 멈추자 광대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시작이지, 아주 재미있게 놀아줄게.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다시 출발시키며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녀는 차가 뭔가에 부딪힌 듯 덜컹거리며 속도를 잃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연료도 충분한데 차는 마치 멈출 준비라도 하듯 천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길가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 멀리서 그 광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혜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혜진은 속으로 이건 악몽이야 꿈일 거야 라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광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깔린 웃음은 더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점점 더 붉게 빛났다. 뭐가 무서워?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심심할 텐데 내가 같이 놀아줄게. 혜진은 더 이상 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달려갔다.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과 팔을 스치며 상처를 남겼지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나 광대의 웃음소리는 그녀를 쫓아왔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그녀의 사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맴돌았고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혜진은 한순간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바로 뒤에서 광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발목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그 순간 광대가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끝났어. 이제 어디도 도망갈 수 없어.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혜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손가락을 턱 밑에 갖다 대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의 손길을 피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가까웠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와의 시간이 참 즐거웠어. 이제 너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혜진은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다시 뛰었다. 그녀는 광대의 웃음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숲속을 빠져나온 그녀는 길가에 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로등 아래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주위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가로등 빛 아래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광대였다. 그는 그녀의 두려운 표정을 지켜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혜진은 숨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변색된 화장과 흘러내린 피로 덮여 있었다. 이제야 나를 똑바로 보내. 도망칠 수 없다고 했잖아. 혜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도망치려는 의지도 힘도 잃고 말았다. 광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며 마치 놀이가 끝나길 아쉬워하는 듯 말했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야.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가로등이 깜빡였고 그 빛이 꺼지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서 그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기이한 웃음소리는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혜진은 기절하듯 쓰러졌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을 때 구조대는 길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혜진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깨어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자국이었고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강하게 쥐었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흔적을 보고 다시금 광대의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어두운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리는 그 광대의 웃음소리에 시달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악몽 속에 나타나 그녀를 쫓았고 잠을 청할 때마다 광대의 섬뜩한 얼굴이 떠오르며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그 길을 지나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환영을 보았다는 소문을 속삭였고 그 길은 어느새 광대의 저주라 불리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 되었다. 혜진은 그 후로도 광대의 얼굴과 목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어디선가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며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그 느낌이 평생 그녀의 악몽으로 남게 되었다.
말년을 코앞에 둔 병장 박진수는 부대에서 악명 높은 선임이었다. 그는 규율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후임들을 괴롭히고 온갖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진수는 유난히 신참 김수호를 괴롭혔다. 수호는 병약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군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잘 말 못 붙이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오로지 입대한 이유가 가족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진수는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수호의 어리고 순박한 모습이 오히려 진수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그의 눈에 들어온 수호는 좋은 놀이감에 불과했다. 진수는 수호가 기진맥진해도 계속해서 괴롭혔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날에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쉴 틈 없이 불러내어 잔심부름을 시켰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야 겨우 쉴 법한 시간이 돌아와도 수호는 진수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진수는 한층 더 심한 언행을 이어갔다. 한밤중에 수호의 잠을 깨워 그에게 화장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고 수호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부러 훈련을 반복시키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후임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수호에게 소리치곤 했다. 내가 이따위로 약해 빠진 주제의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여기선 쓸모없는 애들은 나가야 해. 너 같은 애들은 뭐다? 짐짝이다. 수호는 그런 모욕을 참으며 지내려 했지만 진수의 잔혹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의 몸과 마음은 점차 망가져갔다. 밤이면 혼자 남겨진 내무실에서 눈물을 삼키며 고통을 견뎌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 진수의 괴롭힘은 그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갔다. 어느 날은 그가 훈련 중 쓰러졌음에도 진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비웃었다. 쓰러질 거면 애초에 집에서 나약하게 지내지 뭐하러 군대에 왔어? 진수의 잔인한 말은 마치 칼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수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버티게 할 힘이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한 후 아무도 모르게 외진 훈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홀로 자신만의 결말을 준비한 수호는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수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의 자살 소식은 부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지휘부에서도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진수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척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수호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진수는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그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수호 같은 병사가 눈에 거슬렸고 그가 더 이상 부대에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 보였고 부대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진수의 주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진수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부대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막사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그러나 깊은 새벽 그가 막 잠에 빠져들 무렵 누군가 그의 침상 주위를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에 깨어났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동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기분 탓이겠지. 진수는 다시 누우려 했지만 그때 머리맡에서 낮고 불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병장님, 저예요. 김수호입니다. 진수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했다. 그는 순간 머리맡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몸이 굳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어둠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지. 그는 애써 겁을 이겨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머리맡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리를 쭉 펴보려고 했지만 발밑에서 서늘한 느낌이 올라왔다. 마치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천천히 붙잡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그 소나귀에서 발을 빼내려 했지만 그 손은 더욱 강하게 그의 발목을 조여왔다.
마치 수호의 원망 어린 눈빛이 떠오르는 듯 그의 정신은 무너져 갔다. 진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을 떨며 다시 주변을 살폈지만 막사는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날 밤부터 매일 밤마다 기이한 현상에 시달렸다. 첫째 날엔 발목을 붙잡던 서늘한 손, 둘째 날엔 그의 귀에 속삭이는 수호의 목소리. 날이 갈수록 그의 정신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얼굴은 초췌해졌다. 몇몇 동료들이 진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그에게 말을 걸어도 진수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 그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매일 밤 수호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를 깨우기 일쑤였고 그의 침상 주위를 서성이는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수는 점점 잠에 들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동료들은 그가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하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너무나 지쳐서 나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그는 깊은 잠 속에서 기이한 기운에 휩싸였다. 그가 머리맡에서 느낀 것은 차가운 기운과 함께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그는 몸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막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서서히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피로 물든 군복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하얀 얼굴을 드러낸 김수호였다. 주호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진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호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병장님, 왜 저를 그렇게 괴롭혔나요? 진수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두려움에 차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주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력하게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진수는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병장님도 제가 느꼈던 고통을 느껴봐야 해요. 주호는 고통스럽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였다. 진수는 그 서늘한 손길에 목이 조여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져 갔다. 눈앞에 김수호의 마지막 표정이 아른거리며 그의 정신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은 훈련장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진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그가 의식을 차리려 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진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이후로도 그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 후 부대에서는 훈련장 주변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군화 발자국 소리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여졌다. 그 발자국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복수를 갈구하며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동료들은 수호의 영혼이 복수를 마치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 훈련장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다. 김수호와 박진수의 이야기는 점점 미스테리가 되어 부대 내에서 영원히 떠도는 전설이 되었다. 늦은 밤 하늘엔 별이 빛나지 않았고 짙은 구름 속에 가려진 달빛마저도 희미하게 호수에 반사될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호숫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대형 건설회사 대표 최진욱이었다. 최근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이뤄낸 성공 대부분은 남몰래 저지른 온갖 부정과 악행으로 이룬 결과였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그의 회사는 점점 더 확장되었고 이제는 호숫가의 거대한 리조트 건설 계획까지 손에 넣었다.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여러 전설과 설화 속에서 마을의 수호자 같은 존재로 숭배되어 왔다. 하지만 진욱에게 호수는 그저 돈을 벌어다 줄 수단에 불과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들어주지 않고 리조트를 짓기 위해 강제 이주를 명령했고
호수를 지키기 위해 애원하며 반대하던 주민들까지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진욱이 무자비하게 내쫓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호수 근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고 호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욱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호숫가에서 자라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들의 삶을 다른 곳에서 이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호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진욱은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해 그녀와 아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얼마 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여인의 아들이 호수 근처에서 실종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인은 비를 맞으며 호수로 나갔고 그날 밤 호숫가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호수는 그녀와 아들을 삼켜버린 듯 여전히 고요하고 잔잔하게 남아있었다.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선 호수가 사람들의 원혼을 삼킨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호수를 저주받은 호수라 부르며 밤에는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진욱에게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는 호수를 떠나지 않고 버틴 여인이 귀찮게 여겨졌을 뿐 그녀가 사라진 것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듯했다. 그는 호수에 대한 기억을 지우며 점점 사업을 확장했고 개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호수의 신령이니 저준이 하는 이야기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도 진욱은 새로운 리조트 계획 현장을 살피기 위해 늦은 시간 홀로 호숫가에 나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짙은 물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습기 어린 공기가 그의 목을 감싸며 스산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어왔고 가로등은 어두운 물가에 희미한 빛만을 비출 뿐 어둠 속 호수는 그를 조용히 삼켜버리듯이 고요하고 검게 빛났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물결이 잔잔하던 호수에서 갑자기 물이 일렁이며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작은 파문이 일렁이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물결은 더욱 거칠어졌다.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휘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욱은 순간 흠칫하며 발을 뒤로 물렸다. 뭐지? 그러나 그는 애써 두려움을 떨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무도 없겠지. 여긴 아무도 있을 리가 없어. 그 순간 어둠 속 물결을 가르고 천천히 떠오르는 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처음엔 어슴푸레하게 보였으나 점차 진욱에게 가까워지면서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채 호수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을 띠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흰자만이 드러나 있었고 시선은 오직 진욱만을 향하고 있었다. 진욱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가 보았던 여인의 얼굴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바로 그였다. 자신이 쫓아냈던 여인, 그녀의 절박한 애원을 무시하고 내쫓은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혼란에 빠져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너는 죽었잖아. 그러나 여인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떠오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이했다. 낮고 섬뜩한 그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며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물 위로 떠오른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찢어지고 비틀리며 피로 얼룩져갔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진욱에게 다가왔다. 진욱은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에 몸을 돌려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공포에 질려있는 힘껏 달렸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물결처럼 그를 따라왔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너도 이 호수에 묻혀야 돼. 나처럼 우리처럼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듯 뭉개졌지만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진욱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끄러운 진흙이 그의 발을 잡아당기는 듯했고 비에 젖은 땅이 그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 같았다.
진욱은 다급히 도망치며 길을 찾아갔지만 시야는 어두운 안개로 가득했고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발밑에서 갑자기 강하게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감싸며 그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진욱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빼내려 했지만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제발 놔줘, 살려줘. 진욱은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그 손은 더욱 강하게 그의 발목을 잡아당기며 그를 물가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갔고 차가운 물이 그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물속으로 그를 끌고 가는 손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갔고 차가운 물은 그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물귀신의 소나기는 더욱 강력하게 그의 몸을 조여왔다. 그는 발을 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고 그가 발버둥칠수록 물속에서 나타난 더 많은 손들이 그를 붙잡아 물속으로 끌어내렸다. 그의 머리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기 시작했고 차가운 물이 그의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었지만 물은 그의 배 깊숙이 밀려들며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가 눈을 감기 직전 물속에서 피로 물든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비틀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깊은 원망이 서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손을 뻗었다. 진욱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눈을 감았고 물은 그의 몸을 점점 더 깊이 끌고 갔다. 다음 날 아침 호숫가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어두운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으로 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가 물귀신에 끌려갔다는 진실을 알 수 없었다. 호수는 여전히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채 무언가를 삼킨 듯 차분하게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도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밤이 되면 호숫가에서 수많은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호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진욱이 물귀신이 되어 돌아와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원혼들과 함께 울부짖고 있다는 소문을 속삭였다. 깊은 가을밤 하늘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산속 연인인 지훈과 소연은 단둘이 캠핑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 스릴을 즐기던 커플이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오붓한 밤을 보내고자 했다. 이곳은 낮에는 사람도 적고 공기도 맑아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명소로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깊고 어두운 숲은 낮의 평화로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용 의자에 앉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이 모닥불을 피우며 말했다. 여기 진짜 좋다. 사람도 없고 완전히 우리만의 공간 같아. 소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도 좋고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캠핑하러 오는 건가 봐. 그들은 모닥불 앞에서 와인도 한 잔씩 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숲속은 더욱 어두워졌고 주변의 소리도 사라져가며 고요함이 맴돌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가 그들의 귀를 찔렀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낮고 길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지우는 잠시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방금 들었어. 늑대인가?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산에 늑대가 있어? 내가 들은 적은 없는데.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 늑대가 이렇게 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 근처엔 아무도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짐승일 거야. 그 말을 듣고 소연도 가볍게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조차도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로 느껴졌다. 달빛에 비친 텐트와 나무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더 크게 들렸다. 짐승이 내는 울음소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지우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서둘러 불을 더 피우기 위해 장작을 추가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침묵 속에 빠졌고 주변의 소음에 집중했다.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어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저기 지우나, 뭔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옆에 놓인 랜턴을 들고 빛을 비춰보려 했지만 랜턴이 비추는 범위는 너무 좁아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금 모닥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 불빛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려 했었다. 그런데 그때 나무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것이 커다란 개나 짐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깨달았다. 형체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어깨와 팔다리는 마치 늑대처럼 길고 온몸이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다. 특히 눈은 불빛을 받아 붉게 반짝이며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소연은 충격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그 형체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과 늑대가 섞인 끔찍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눈앞에 선 존재는 바로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늑대 인간이었다. 지훈도 몸이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늑대 인간은 낮고 깊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듯 그것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주변을 맴돌았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도망쳐야 해. 그러나 소연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늑대 인간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며 돌진했다. 지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소연의 손을 잡고 전속력으로 숲속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뛰어, 빨리.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그들의 얼굴과 팔을 긁고 발밑에 돌멩이와 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늑대 인간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다리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지만 공포가 그들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지훈의 손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따라 달렸다. 뒤에서 들리는 늑대 인간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아, 이제 더는 못 뛰겠어.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살고 싶다는 본능에 사로잡혔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잠깐 놓고 앞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늑대 인간이 눈앞에서 거대한 발톱을 휘둘렀고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소연은 지훈의 비명을 듣고 멈춰서 뒤돌아봤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기 힘든 공포였다. 지훈은 늑대 인간의 발톱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소연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있는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났다. 늑대 인간은 지훈을 죽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빛나는 눈이 소연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연은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리며 외쳤다.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그러나 깊은 산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어둠은 그녀를 삼키듯 숲 전체를 감쌌고 모든 방향이 똑같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방향을 잃고 헤매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늑대 인간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 계곡에 다다랐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소연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뒤에는 벼랑이 있었고
앞에는 늑대 인간이 서 있었다. 늑대 인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마지막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마침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그저 자신이 이곳에서 끝을 맞이할 것을 받아들였다. 이윽고 늑대 인간이 그녀에게 마지막 발톱을 휘두르는 순간 달빛이 잠깐 새어들어오며 주변을 환하게 비췄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지고 숲속은 다시 고요함에 휩싸였다. 달빛은 다시 흐려지며 그곳에 있던 모든 흔적을 감추듯 숲속을 차분하게 감쌌다. 깊은 산속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한적한 마을의 어귀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숲속에는 구미호가 산다는 이야기였다. 그 구미호는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해 사람들을 홀리고 그들을 유혹한 뒤 심장을 빼앗아 간다는 무서운 전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아무도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선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아무도 실제로 구미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태연은 마을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산속의 전설을 믿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구미호 이야기는 단지 미신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어느 날 태연은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봐, 구미호가 있다면 벌써 우리 중 누군가는 당했겠지. 다들 겁먹을 필요 없어. 그냥 재미삼아 숲속 깊은 곳까지 가보자고. 그렇게 그들은 서늘한 가을날 저녁 숲으로 향했다. 하늘은 어둡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헤집으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나무들이 우거진 그 숲속은 한낮에도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저주받은 숲이라 불렀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태연과 그의 친구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모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모두가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무잎이 사각거리며 발밑에서 쓸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숲은 이상해. 뭔가 불길해. 친구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태연은 겁먹지 않으려 애쓰며 웃었다. 이봐, 괜한 소리 하지 마. 이러다 겁먹고 돌아가면 우리끼리 웃음거리밖에 안 돼. 태연은 의기양양하게 앞서 걸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 기이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희미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치 귀를 사로잡는 듯했다. 친구들 모두가 멈춰섰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친구 중 하나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아마도 누군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겠지. 우리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고. 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서 있었다. 집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마당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누군가 여기 사는 사람이 있었나? 태연이 중얼거렸다. 그의 친구들도 말을 잃은 채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얼굴이었다. 태연과 그의 친구들은 그 미소에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태연이 물었다. 그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길을 잃으신 건가요? 이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잠시 쉬었다 가세요. 마실 물이라도 드릴까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하며 그들을 우물 옆으로 이끌었다. 태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 여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그들에게 건넸다. 그 순간 태연은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가 건네준 물을 바라보니 그 물은 투명하지 않고 희미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태연은 얼어붙은 듯한 기분으로 물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때였다. 여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금세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서렸다. 태연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여인은 한순간에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다. 긴 손톱이 날카롭게 변했고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구미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너희들은 내 손님이야, 어디 가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그 순간 태연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구미호는 웃으며 한 친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날카로운 손톱을 그의 가슴에 댔다. 너희들 중 누구부터 심장을 빼앗아 갈까? 태연은 공포에 질린 채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구미호가 그의 가슴을 손톱으로 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가 뚝뚝 떨어졌고 그 친구의 눈동자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안 돼. 제발 멈춰. 태연은 간신히 소리쳤지만 구미호는 비웃기만 했다. 그녀는 친구의 심장을 손에 쥐고 마치 장난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흉측한 웃음을 지었다. 태연은 두려움에 떨며 간신히 몸을 움직여 도망치려고 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모두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미호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서서히 다가왔다. 이제 너희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속삭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태연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살아남아야 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그는 나무 사이를 헤치며 정신없이 달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삐걱거렸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피가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구미호의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어디로 가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마치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태연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지만 필사적으로 앞을 향해 뛰었다. 그의 앞에 밝은 빛이 보였다. 그것은 숲속을 뚫고 나온 달빛이었다. 그가 숲을 빠져나가기 직전 구미호의 손이 그의 어깨를 덮쳤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태연은 죽음을 직감했다. 그는 소리치며 몸부림쳤지만 구미호의 힘은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조르며 미소를 지었다. 너도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나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미호는 그 소리에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틈을 타 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숲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쓰러졌고 그제야 정신이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의 공포는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친구들은 그를 두고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태연은 그 이후로 절대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구미호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구미호는 여전히 그 숲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인간의 심장을 빼앗아 영혼을 사로잡는 악몽 같은 존재였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무더운 밤
태미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렘을 안고 집을 나섰다. 그는 반 친구인 지수와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지수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태민에게 말했다. 태민아, 우리 폐가 가보자. 내가 들었는데 그 집 진짜 무섭대. 하지만 뭐 다들 괜히 겁주는 얘기겠지? 지수가 말한 폐가는 마을 외곽 깊은 숲속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오랜 시간 비어 있었던 이 집은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되었던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형체 없는 존재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지수는 전혀 겁내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흥미롭게 들리는 듯했다. 태미는 사실 폐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수가 함께 가자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 지수에 대한 설렘이 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수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태민에게 이번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밤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약속대로 폐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폐가 근처에 다가갈수록 어둠은 짙어졌고 태민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수는 폐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그녀는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는 듯 태민을 보고 웃었다. 왔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지수는 태민에게 다가와서 손을 흔들었다. 그래,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폐가 앞에 서니 그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음산했다. 낡은 집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집 주변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폐가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었는데 무겁게 열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처럼 느껴져 태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와, 여긴 정말 무섭다. 지수가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 안은 더 기묘했다. 낡은 가구들은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그곳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며 오싹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해져 집 전체가 마치 그들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수는 태민을 향해 장난스럽게 말했다. 혹시 귀신이 나오면 내가 날 지켜주는 거지? 태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귀신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태민의 불안감은 점차 커졌다. 집 안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왔다. 그들은 집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갑자기 그 거울을 보고 말했다. 이거 봐. 완전 낡았어. 근데 뭔가 예쁘지 않아? 그러나 태민은 거울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거울은 그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태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히 그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 눈은 그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순간 갑자기 지수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이거 나만 그런 건가? 거울 속에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그 순간 거울 속의 형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 쪽으로 다가오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그저 반사가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가자. 여긴 뭔가 이상해.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도 더 이상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태민과 함께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문이 갑자기 꽝 하고 닫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나도 몰라. 이 문이 왜 닫힌 거지? 태민은 당황한 채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이상하게 잠겨 있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벽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더니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같기도 했다. 태민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꼈다. 지수는 그의 옆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님을 느낀 듯했다. 태민아, 나가자. 이거 진짜 이상해.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이 방금 지나친 거울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거울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거울 속에 비친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이제는 형체가 확실해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과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새까맣게 뚫려 있었고 그 형체는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었다. 두 사람은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창문은 오래되어 쉽게 열릴 수 있었다. 태민과 지수는 창문을 통해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멀리 달아났다. 폐가에서 멀어질수록 그곳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기운은 점차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몸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민아, 우리가 봤던 거 진짜 귀신일까? 태민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여긴 진짜 뭔가 잘못된 곳이야. 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태민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태민에게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진짜 무서웠지만 널 믿고 있었거든. 그 말에 태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포 속에서 느껴진 설렘은 더 강해졌다. 그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랑 있어서 다행이었어. 우리 다시는 여긴 오지 말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날 본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며 소름 끼쳤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에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공포는 그들을 떼어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특별한 감정을 싹트게 했다. 그날 이후로 태민과 지수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폐가에서의 그 무서운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 공포 속에서 싹튼 설렘은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